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행과 에고 다루기라는 그 글의 발췌본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걸 보면서 불교 수행은 뭐고, 또 그 안에서 에고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피정, 그러니까 집중 수련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글 속에서 흥미로운 통찰들을 좀 짚어보면서요. 이게 그냥 지식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삶이나 내면 성찰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처음에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불교 수행에는 꼭 필요한 두 가지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세상을 좀 떠나서 조용히 머무는 거, 피정이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거기서 얻은 걸 다시 일상으로, 관계 속으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마치 숨쉬기처럼. 네, 맞아요.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이 둘 다 필요하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핵심을 짚는 게 수행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자료에서도 3년 피정했어도 마음이 막 산만하면 얻는 게 별로 없고 반대로 단 3일이라도 진짜 집중했다면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무슨 영적인 성취를 은행잔고 쌓듯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저도 이 부분 참 공감했어요. 그럼 그 질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 기준도 제시하는데요. 11세기 티베트 학자의 말을 빌려서 피정 끝나고 나왔을 때 예전보다 화나 탐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좀 줄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아, 얼마나 절을 많이 했냐, 만트라를 몇 번 외웠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하. 바로 이 지점에서 에고 문제가 슬쩍 고개를 듭니다. 수행의 진짜 목표는 마음의 변화인데 만약 마음이 그대로다, 그러면 아무리 오래 했어도 사실 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심지어 나는 이렇게 힘든 3년 피정을 해낸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생기면 오히려 에고만 더 키우고 새로운 번뇌, 그러니까 여기서 defilements, 오염원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음의 독소 같은 걸 더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그게 바로 영적인 전문가 행세하려는 에고의 함정이군요. 맞습니다. 나는 채식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저런 세속적인 사람들이랑은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만족하는 거요. 딱 그거죠. 에고가 그런 상황을 정말 좋아한다고 꼬집어요. 내가 더 우월해 하면서요. 아, 무섭네요, 에고. 네. 그래서 모든 진짜 수행은 근본적으로 에고를 줄이는 방향이지 에고한테 먹이를 주는 방향이 아니라는 걸 항상 좀 경계해야 하는 것 같아요. 수행마저도 에고 강화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또 피정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죠. 물론이죠. 그 이점은 분명히 강조됩니다. 일상의 방해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 혼자 하는 거랑 여럿이 하는 거 뭐가 더 좋을까요? 특히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저자는 그룹 피정으로 시작하라고 꽤 단호하게 권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서로 지지가 되고요. 또 정해진 규칙 따르기가 좀 더 쉽고 무엇보다 경험 많은 지도자의 도움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게 크죠. 혼자 하면 좀 느슨해지기 쉽겠네요. 그렇죠. 아예 효과 없네 하고 그냥 차 마시러 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자기를 몰아붙여서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아하. 그룹 환경에서는 아침에 좀 피곤해도 명상하러 가야 하고 처리할 일이 떠올라도 그냥 앉아 있어야 하니까 그런 규율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확실히 마음 다루는 게 생각보다 섬세한 작업이라 처음에는 전문가 도움이 중요하겠군요. 네, 맞아요. 피종 중에는 평소에 닫혀있던 문이 열리면서 예상치 못한 경험들을 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예상치 못한 경험이요? 네. 좋은 경험일 수도 있고 좀 무서운 경험일 수도 있고요. 저자는 이걸 천사나 악마와의 만남이라고 표현했는데 좀 미지의 영역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강조하는 게 성취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 성취욕. 네. 이번 피정에서 꼭 뭔가 얻어가야 해. 이런 마음 자체가 오히려 수행을 방해하고 심하면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부작용이요? 어떤? 룽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티베트 의학에서 말하는 에너지의 불균형 상태예요. 이게 오면 극심한 두통, 메스꺼움, 이유 없는 분노, 짜증, 불안 이런 걸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해요. 몸에 그 묘묘한 요소들이 뒤엉키는 거죠. 와, 그냥 마음만 힘든 게 아니라 몸까지 힘들어질 수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하듯이 이번 프로젝트 목표 달성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과 내려는 마음 자체가 또 에고의 작용이라고 보는 거죠. 아, 나는 만트라 1억 번 했는데 저 사람은 1000만 번 했네. 뭐 이런 비교도 의미 없다고 하고요. 네, 완전히 어긋난 거죠. 그래서 성취욕 대신에 저자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데 이게 또 흥미로워요. 어떤 건가요? 마음과의 협상 혹은 마음의 협조를 구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이랑 협상을 한다고요? 네, 왜 이 수행을 하는지 스스로 동기를 분명히 하고 이게 막 괴로운 의무가 아니라 사실은 나한테 즐거움과 이익을 주는 거다. 이렇게 마음을 좀 설득하라는 거죠. 아, 뭐 진짜 재밌는 영화 볼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빠져들잖아요. 그런 상태를 만들라는 거예요. 억지로 막 밀어붙이면 오히려 내면에서 갈등만 커진다고요. 하긴 억지로 하면 더 하기 싫어지죠. 그렇죠. 처음에는 반복적인 수행이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억지로 싸우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수행 자체가 가진 깊이나 매력이 느껴지기 시작한대요. 꽃봉오리가 서서히 피어나는 것처럼요? 네, 딱 그런 비유가 적절할 것 같아요. 피정이라는 환경이 바로 그런 내면의 전개가 일어날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준다는 거죠. 처음에 지루함만 좀 넘어서면요. 네. 그리고 피정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그 정해진 명상 시간 외에도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아, 네, 맞아요. 몸은 동굴에 있는데 마음은 시장에 가 있다. 이런 상태를 피해야 한다는 거죠. 아하. 네. 쉬는 시간이라고 그냥 멍하니 있거나 온갖 잡생각, 뭐 쇼핑 생각, 가족 걱정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쉬는 시간에는 뭘 해야? 결국 현재 순간을 계속 마음을 두는 연습,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훈련인 거죠. 예를 들어서 관음보살 수행을 한다면 밥 먹을 때나 걸을 때도 계속 나는 관음보살이다, 여기는 정토다, 들리는 소리는 만트라다 이렇게 여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수행을 계속 이어가는 거군요. 네, 만약 호흡 명상을 한다면 쉬는 시간에도 계속 자기 호흡을 알아차리고 몸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거죠. 결국 수행이라는 게 그냥 앉아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피정은 바로 그런 수행의 일상화, 상황과의 통합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안전하고 이상적인 환경이라는 설명이 참 와닿았어요. 아무래도 실제 세상보다는 방해 요소가 적으니까요.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룹 피정의 또 다른 좋은 점은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 동질감 같은 거군요. 네, 다들 명상하다가 졸기도 하고 잡념에 시달리고 뭐 무릎 아프고 등 아프고 이런 걸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겪는다는 걸 알면 그 자체로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된다는 거죠. 하하, 그렇죠.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네요. 네, 이걸 악기 배우는 과정에 비유하기도 해요. 뭐 피아노 처음 배우는데 바로 소나타 칠 수 없잖아요. 서툴게 계속 틀리고 삐걱거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듯이 마음 훈련도 인내심과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걸 그룹 속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술 취한 야생마 비유도 재밌었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피정이 바로 그 통제 안 되는 마음을 정면으로 보고 그걸 조금씩 길들이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다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뭐 시끄러운 이웃 아니면 뭐 정부 탓. 맞아요. 근데 막상 조용히 앉아서 자기 마음을 보려고 하면 야, 이 마음이 얼마나 제멋대로 날뛰는지를 그때서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자기 마음 다스리는 법 배우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관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뭐 정부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 바꾸는 게 덜 피곤하지 않겠냐 이런 농담도 하고요.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피정이 수행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걸 돕는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으로요? 네. 처음에는 명상하는 나랑 명상 대상, 예를 들면 호흡 같은 게 딱 분리돼 있잖아요. 이건 아직 머리로 하는 명상이라는 거죠. 네. 근데 피정이라는 집중된 환경에서 계속하다 보면 점차 그 경계가 흐려지고 나중에는 그냥 수행 그 자체가 되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진짜 변화, 저자는 변형,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일어난다고 강조해요. 아,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슬로우 쿠커에 재료 넣고 오래 끓이면 맛이 깊게 배는 것처럼요. 중요한 변화는 가슴, 즉 존재 전체 차원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네. 후반부에는 질의응답 내용도 좀 있었죠.
네, 몇 가지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뭐 명상하다가 갑자기 몸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무서웠다는 질문도 있었고요. 아, 네. 저자가 그건 혼자 지도 없이 할 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스승의 지도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다시 강조하더라고요. 익숙한 경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니까 당연히 무서울 수 있다고. 그렇군요. 그리고 저자 본인의 그 3년 고독 피정 경험 이야기도 나왔었죠. 네, 그것도 인상 깊었어요. 전반적으로는 아주 행복했고, 뭐랄까, 끝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느낌에서 큰 해방감을 느꼈다고 해요. 심지어 앞으로 6개월간 아무도 못 만난다는 사실이 오히려 기뻤다고 하니까. 와, 대단하네요. 물론 수행 중에는 좋은 상태, 나쁜 상태가 파도처럼 오르내리는 기복이 있는데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들뜨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고요. 나중에는 시간 감각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이야기도 재밌었어요. 3년이 뭐 3개월처럼 느껴졌다고. 신기하네요. 아, 그리고 그 신성한 자부심, 디바인 프라이드에 대한 설명도 있었어요. 이게 에고적 자만심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아, 맞아요. 예를 들어 자신이 관음보살이라고 여기는 수행에서 이걸 가져야 한다는데 이게 뭐냐면 자신이 본래 관음보살과 같은 완전한 가능성, 즉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자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에고랑 다르냐면 이 불성은 나만 가진 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거라는 거죠. 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마치 하늘처럼 나눌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고 본질적으로 텅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내가 더 낫다는 식의 자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명쾌한 설명이었어요. 그렇군요. 내려놓음에 대한 설명도 기억나요. 단순히 뭘 안 갖는 게 아니라고. 네, 맞아요.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 왕이랑 구루 이야기 나왔잖아요. 궁궐에 불났을 때 보물 많은 왕은 태어났는데 바로 하나 가진 구루는 오히려 그 바로 탈까봐 안절부절 못했다는 거. 아, 네네. 그 이야기요. 가진 게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군요. 그렇죠. 그 대상과의 관계, 마음의 얽매임이 문제라는 걸 딱 보여주죠. 마지막으로 그 수행 중 기복, 영적 시소 현상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네.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저자는 이것도 위대한 성인들도 다 겪는 아주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좋을 때 막 거기에 집착하거나 우쭐대지 않고 또 힘들 때 그걸 막 밀어내려 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죠. 날씨처럼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군요. 네. 맑든 비가 오든 그냥 묵묵히 자기 길 가는 것. 그게 수행자의 자세라고요.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판단 없이 그냥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것. 이것도 내려놓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고요. 네. 오늘 정말 수행과 에고 다루기 발췌본을 통해서 불교 수행, 또 그 안의 에고, 피정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좀 요약해보자면 수행의 양보다는 질, 그리고 성취하려는 마음을 좀 내려놓는 것, 또 영적인 나를 내세우는 에고를 경계하는 것, 그리고 배운 걸 삶 전체로 꾸준히 가져오는 것,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피정이라는 그 응축된 환경이 어떻게 우리 안의 습관이라 패턴을 직면하게 하고 또 에고를 넘어서 진짜 내면의 변화, 그 변형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행이란 게 그냥 앉아있는 시간을 넘어서 정말 깨어있는 모든 순간의 마음을 섬세하게 알아차리고 다루는 그런 여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특히 그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변화, 그 부분이 참 와닿았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수행의 질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룽이라는 부작용에 대한 경고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든 존재가 하늘 같은 불성을 가졌다는 신성한 자부심 이야기였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 남겨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야기 중에 마음을 길들인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주로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상황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나요? 그리고 그걸 막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그냥 부드럽게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어떤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딥다이브였습니다.